반갑습니다.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독서 미래엔 3-4단원 감상적 읽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이 읽기 방법에 관해 공부하는 단원이었죠. 앞서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배우셨고 이번이 감상적 읽기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감상적 읽기의 개념과 방법을 먼저 여기서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 라는 수필을 가지고 이 감상적 읽기를 적용하는 활동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단원에서 어떤 유형이 많이 출제됐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출제된 유형은 각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 그러니까 이 수필의 각 부분에 기역, 니은, 디귿이든지 A, B, C와 같은 기호를 붙여놓고 각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 수필의 주요한 소재인 가시, 탱자나무 가시의 의미나 이를 통한 깨달음을 묻는 이런 유형의 비중이 이 유형 중에서도 가장 높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상적 읽기의 방법으로 이 글을 감상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한 것 이런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감상적 읽기의 방법 자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감상적 읽기의 방법으로 이 글을 감상한 것은 사실상 첫 번째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각 구절의 의미, 제대로 파악했는지, 이 글의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였는지, 그것에 관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각 구절의 의미, 전체적인 내용, 이것이 이 단원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유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감상적 읽기가 무엇인지 개념과 방법을 점검하고 갈게요. 감상적 읽기의 개념은 글이 주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수용하고 내면화하는 읽기 활동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사실적 읽기, 비판적 읽기, 추론적 읽기, 이 읽기 활동은 인지적 차원의 독서라고 언급을 하죠. 즉,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독서 활동이에요. 인지적 독서. 그런데 이번 단원에서 배울 감상적 읽기는 이런 사실 확인의 목적을 두고 있지 않은 정의적 독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의적 독서라는 것은 글의 내용에 정서적으로 반응하기 위한 독서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독자는 이런 것들을 살펴야 한다. 감상적 읽기는 정의적 독서, 앞서 배웠던 읽기 방법과는 차이가 나는 읽기 방법입니다. 그러면 감상적 읽기의 방법을 볼 텐데 출제 유형을 검토해 봤을 때 감상적 읽기의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론적인 질문을 하기보다는 뒤에 배울 수필과 연계해서 그 수필을 제대로 감상한 것은 이런 유형으로 더 많이 출제됐어요. 그래도 출제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총 3가지로 제시가 돼 있어요. 첫 번째는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아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감한 부분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공유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감동적인 부분을 내면화하는 것. 이 내면화라는 것은 앞서 감상으로 얻은 가치, 태도, 사고, 정서 같은 것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내면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면 혹은 외면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면 내면화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의 예를 들기 위해서 시 하나를 제시하고 있어요. 동해바다 후포에서라는 시죠. 이 시 자체에 대해서 묻는 문제도 간혹 출제가 됐거든요. 이 시의 화자는 동해 바다에 있죠.
이연 첫 행에 보면 멀리 동해 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라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시의 화자는 지금 동해 바다를 보고 무언가를 떠올리고 있어요. 첫 연에서는 부정적인 자신의 태도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어떤 태도냐 하면 남에게 엄격하고 나에게 너그러워지는 태도. 원래는 이것과 반대가 돼야죠. 이걸 표현하기 위해 친구의 잘못이 얼마만큼 크게 보이는지를 표현을 해요. 점층법을 사용해서. 친구의 티끌만한 잘못이 맷방석만하게, 동산만하게 점점점 크게 보이는 때가 있다. 남의 흠이 크게 보이는 것을 점층법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부끄러운 거예요. 무엇을 보고? 동해 바다를 보고. 동해 바다는 너그럽고요. 깊고 짙푸르지요. 동해의 너그러움을 깊고 짙푸르다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을 했어요. 그 동해 바다는 스스로는 억센 파도로 다스리면서 스스로에게 냉정하지요. 그리고 제 몸은 모진 매로 채찍질하면서 역시나 자신에게 매정하고 엄격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화자는 동해 바다를 보고 자신의 삶의 태도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독자가 이 시를 보고 난 후에 자기가 동해를 보았던 경험, 사소한 일 때문에 친구에게 서운하거나 속상했던 일, 이런 걸 떠올리고 시의 내용에 공감하고 그 이후에 나에 대해 성찰하고 내면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감상적 읽기의 방법이다 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배울 수필과 연계해서 보자면 이 시의 화자는 동해 바다를 보고 스스로를 성찰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뒤에 나올 수필의 글쓴이도 무언가를 보고 스스로를 성찰하게 돼요. 그게 바로 탱자나무 혹은 탱자나무 가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제재 읽기.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 같이 공부해 볼게요. 이 글의 갈래는 경수필, 수필이지요.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훈을 전달하고 있는 수필입니다. 그리고 첫 부분에서는 글쓴이가 과거 어린 시절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시작을 해요. 첫 부분, 어린 시절 내 손에는 을의 탱자 한두 개가 쥐어져 있고는 했다. 다른 시를 제시하고 이 글과 비교하는 문제에서 과거 회상의 매개체라는 걸 활용해서 문제에 출제될 수도 있겠죠. 탱자 한두 개는 과거 회상의 매개체입니다. 글쓴이는 어릴 때 탱자가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쥐고 다니는 버릇이 있어서 손에는 늘 탱자 냄새가 났대요. 그리고 그렇게 탱자를 따도 남아 돌 만큼 글쓴이가 살던 집 마을에는 탱자나무 울타리가 많았다. 자신의 어린 시절 고향과 그 고향의 탱자나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글쓴이는 지금도 고향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탱자의 시큼한 맛, 탱자처럼 노랗게 된 손바닥, 오래 남아있던 탱자 냄새, 미각, 시각, 그리고 후각을 사용해서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서 고향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시하고 이 부분에 쓰인 표현법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쓰라는 문제가 출제됐거든요. 다양한 감각, 고향의 느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글쓴이는 그 탱자나무에 있던 가시가 굉장히 굵고 크거든요. 그 가시를 손바닥에 붙이고 코에 붙이고 놀았어요. 글쓴이가 살던 그 동네는 자그마한 고을이라서 그런 걸 가지고 놀았다. 그래서 항상 탱자를 가지고 놀아서 탱자 가시에 찔리곤 하는 것이 예사였는데
가시에 찔린 건 예사인데 어느 날 그 가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가시 박힌 자리가 성이 나서 손이 퉁퉁 부었던 이 경험. 가시에 찔려서 손이 부었던 경험으로 인해서 가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왜 탱자나무에는 가시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가시가 있는 여러 꽃들이나 나무를 꼽아보고 결론을 내려요. 아마 가시들에게는 독이 들어있을 거야. 글쓴이는 처음에 가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가시에 찔려서 손이 퉁퉁 부었던 경험으로 인해서 가시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요. 가시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결과 독이 있을 거야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어주는 계기가 바로 아버지죠.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가시가 있는 이유는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란다. 그래서 글쓴이는 가시의 효용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가시 안에 독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생명체의 무기이구나. 이렇게 아버지의 말은 가시에 대해 부정적인 글쓴이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아까 가시에 대해 생각하게 된 계기 기억나시죠? 그리고 가시에 대해 글쓴이의 인식이 바뀌게 되는 계기. 다릅니다. 구분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가시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는 계기가 있어요. 바로 이 계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탱자 꽃잎을 보다가 스스로의 가시에 찔린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까 아버지는 가시가 자신의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가시가 지키려던 꽃잎을 훼손을 했어요. 아마 바람에 흔들리다가 제 가시에 쓸렸으리라. 그리고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주어진 가시가 때로는 스스로를 찌르기도 한다는 사실. 가시의 양면성을 드러내죠. 지키기 위한 것이 스스로 찌른다는 것은 역설적 상황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인식이 확장이 돼요. 가시는 자연물이고 가시의 꽃잎이 쓸린 것도 그저 자연물의 상황일 뿐이죠. 그런데 그것을 슬프게 느꼈다는 것은 이것을 인간의 일로 확장시켜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슬픔을 깨달을 때쯤 유년은 끝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글쓴이가 성장한다는 것을 이렇게 한 문단에 걸쳐서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란색 표시가 된 것들이 보이죠? 이 노란색 표시가 된 것들은 모두 삶의 무게, 힘겨운 일상을 뜻하는 단어예요. 언제부턴가 내 손에는 더 이상 둥글고 향긋한 탱자 열매가 들어있지 않게 되었다. 탱자 열매 대신에 이제 무엇을 들게 되었냐면 바로 삶의 무게, 무거운 책가방, 영어 단어장, 그리고 더 큰 후에는 무거운 장바구니, 빨랫감, 행주나 걸레 같은 것, 즉 생활의 짐이 들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커가는 과정에서 힘겨웠다는 것도 같이 드러내고 있지요. 이 부분에서는 여기 중간에 제가 읽지 않은 부분, 돌멩이, 그리고 술잔, 이런 부분은 생활의 짐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거든요. 누군가를 향해 던지는 돌멩이가 글쓴이의 손에 들려 있었다라는 걸로 봐서 이 돌멩이는 타인을 아프게 했던 글쓴이의 말이나 행동을 뜻하는 거고, 술잔은 생활의 짐, 고난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유희나 즐거움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의 짐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돌멩이나 술잔은 생활의 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용 확인 문제에서 실수 없도록 하십시오.
생활의 짐은 한 번도 가벼워진 적이 없고 그러는 동안 글쓴이의 삶 속에서도 날카로운 가시들이 자라기 시작했다. 가시는 꽃과 나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상에 그리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찔리면서 사람은 제 속에 자라나는 가시를 발견하게 된다. 그럼 이쯤에서 확실히 가시란 것이 무엇이냐 정리하고 갑시다. 사람들의 속에 자라나기도 하고 세상에서 찔리기도 하는 이 가시는 바로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을 뜻합니다. 확실히 기억해 두세요. 이 글의 글쓴이는 크고 작은 가시가 나를 키웠다라고 말해요. 자, 이 말은 고난이나 어려움이 그저 힘들고 괴롭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 고통을 슬기롭게 이겨내면 자신을 더 성장시킨다는 것을 표현하지요. 가시가 나를 키웠다. 고통이 나를 성장하게 만들었다. 그 중간 과정은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수용하는 태도, 슬기롭게 이겨내는 태도 필요합니다. 이 글의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 혹은 이 가시가 의미하는 바, 아니면 이 가시를 통해 글쓴이가 깨달은 바, 이런 것들을 아주 자주 묻거든요. 거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포기, 체념, 이런 것은 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고통을 수용할 것, 그리고 그 고통을 슬기롭게 극복할 것. 그러면 좀 더 의미 있는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 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글쓴이는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가시가 있다는 것, 고통이 있다는 것. 그 가시는 여러 가지 형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용모, 육체적인 장애, 가난한 환경, 나약하고 내성적인 성격, 원하는 재능이 없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람 나름의 가시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가시의 부정적인 역할이 있어요. 가시는 사람들을 괴로워하게 하고 때로는 삶을 혐오하게 만들기도 해요.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예를 하나 들고 있죠. 로트레크라는 화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일화를 읽기 전에 이 사람의 일화를 왜 인용했는지를 먼저 알아둡시다. 로트레크라는 사람도 이 사람만의 가시를 갖고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한쪽 다리가 짧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 즉, 가시가 아까와 같은 부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역할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일화를 들고 있어요. 가시의 긍정적인 역할. 자, 이 사람은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었는데 사고로 인해 두 다리를 차례로 다쳤다고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자유롭지 못했고 한쪽 다리가 좀 짧았다고 합니다. 즉 로트레크라는 사람은 이런 신체적인 장애가 바로 이 사람만의 가시인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가시 때문에 멋진 작품을 남겼다라고 스스로도 이야기하고 있죠. 로트레크의 그림만이 아니라 그 그림이 어떤 의미인지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가시의 긍정적인 역할. 우리가 고통받아 온 것이 오히려 존재를 들어 올리는 힘이 되곤 하는 것. 가시, 삶의 고통이나 괴로움이 스스로를 성장하게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가시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어차피 뺄 수 없는 삶의 가시. 삶에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 나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 글의 글쓴이는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수용하고 슬기롭게 이겨낼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죠. 고통, 그것을 수용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슬기롭게 이겨내세요. 그것, 가시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잔을 얼마나 쉽게 마셔버렸을 것인가. 인생을 잔에 비유해서 그 잔을 마시는 것을 인생을 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가시가 없었으면 인생을 꿀떡꿀떡 쉽게 넘겨버렸을 것이다. 즉, 삶에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지 못하고 겸허한 자세를 지니지 못했을 것이다. 즉, 인생의 소중함도 몰랐을 것이고 인생에서의 고통의 깊이와 의미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 그리고 글쓴이는 이야기하죠. 실제로 너무 아름답거나 너무 부유하거나 너무 강하거나 너무 재능이 많은 것, 즉 가시를 제대로 경험해 보지 않은 것, 이것이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보게 된다. 사실 이것 자체가 삶을 망가뜨린다기보다는 이런 상황 때문에 가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오만해져서 스스로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고통, 즉 가시야말로 참으로 겸허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뽑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시, 괴로운 고통이야말로 우리가 더 깊이 끌어안고 살아가야 할 존재이다. 역설적인 표현 방법을 쓰고 있지요. 가시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 박힌 상처가 벌겋게 부어올라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날, 괴로운 날, 그때 글쓴이는 고향의 탱자나무 울타리를 떠올리곤 한대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탱자나무 울타리는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글쓴이에게 위안이 되는 것이죠. 그 평화롭던 유년의 울타리가 탱자나무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내게는 어떤 전언, 메시지처럼 받아들여진다. 아, 나도 가시가 있고 탱자나무도 가시가 있고 누구나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구나. 내게 열매와 꽃과 가시를 처음으로 가르쳐준 나무, 내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려야 할 것, 지켜나가야 할 것을 동시에 보여준 나무, 이 잃어버려야 할 것과 지켜나가야 할 것을 쓰라는 문제도 출제가 됐습니다. 잃어버려야 할 것은 가시를 부정하는 태도를 말하고요. 지켜야 할 것은 가시를 통해 얻은 겸허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쓰실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하시고요. 탱자나무, 눈앞에 그 짙푸른 탱자나무를 떠올리고 있으면 부어오른 마음도 가라앉게 된다. 위로가 되는 것이죠. 언젠가 탱자나무 울타리를 다시 지나게 된다면 아마도 자신은 굵어진 가시들을 어루만지면서 무어라 중얼거릴 것이다. 만일 가시들 사이에서 키워낸, 고통들 사이에서 키워낸 그 향기로운 열매, 그것을 내게도 허락해 준다면, 그럼 인간의 일로 확대해서 생각을 하면 가시들 사이에서 키워낸 향기로운 열매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한 이후에 얻는 삶의 진실에 해당이 되겠죠. 고통을 받아들이고 견딘 결과 얻은 진실. 탱자나무가 가시를 통해 열매를 만들었듯이 나도 고통을 극복하고 향기로운 열매를 얻어야겠다, 얻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글과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3번 같이 볼게요. 윗글의 탱자나무 가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글의 주요 소재인 탱자나무 가시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글 전체에 걸쳐서 탱자나무 가시가 언급되고 있으니까 글의 본문을 담고 있는 교과서를 펴놓고 풀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자, 정지 버튼 누르시고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보십시오. 같이 봅시다. 1번. 가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뜻하기도 한다. 이것은 글쓴이의 아버지가 어린 시절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 그저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 가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아버지가 언급을 했죠. 그래서 가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으로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 행복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가시를 지니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은 글에 대놓고 설명이 되어 있지요. 여기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를 괴롭히는 가시는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가시는 스스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멀리해야 할 대상이다. 가시가 스스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건 탱자나무를 통해 우리 배웠죠. 글쓴이가 가시에 대해서 인식의 확장이 이루어진 부분, 여기 그러던 어느 날 탱자 꽃잎을 보다가 스스로의 가시에 찔린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주어진 가시가 스스로를 찌르기도 한다는 사실에 슬픔을 느꼈었지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말은 맞지만 그래서 멀리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 글의 글쓴이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시, 즉 삶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죠. 4번, 가시는 우리를 오래도록 괴롭게 하고 삶을 혐오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게 아까 언급했던 가시의 부정적인 역할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도 앞에 있었죠.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지요. 가시 때문에 오래도록 괴로워하고 삶을 혐오하게 되기도 한다. 라는 내용이 똑같이 있었죠. 5번, 사람에 따라 용모나 육체적 장애, 불우한 환경이 가시일 수 있다. 가시는 개인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보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 되도록 멀리 해야 할 대상이라는 언급은 나온 적이 없었죠.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글쓴이의 깨달음이 중요하니까 우리 바로 다음에 4번 풀어봅시다. 윗글에서 글쓴이가 탱자나무 가시를 통해 얻은 깨달음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글의 주제를 묻는 문제와도 연관이 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고통과 어려움을 수용하고 다스려야 성숙한 인생을 살 수 있다. 바로 답이 나왔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슬기롭게 이겨내야 한다. 그래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 글의 핵심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선지입니다. 그럼 나머지가 왜 틀렸는지 점검합시다. 2번, 가시는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만 생긴다. 이 글의 글쓴이는 가시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3번, 어릴 적 탱자나무 가시에 찔려본 사람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 글의 글쓴이가 가시에 대해서 성찰하게 된 계기가 바로 탱자나무 가시에 찔려본 경험 때문이지요. 그런데 반드시 탱자나무 가시에 찔려봐야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가시에 찔렸다고 해서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4번, 인생의 소중함을 느끼고 겸허한 자세를 지닌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지금 이 글의 글쓴이는 성공한 사람의 기준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수용하고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하면 소중함을 느낄 수 있고 겸허한 자세를 지닐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뿐 성공한 사람은 이것과 이것을 지닌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5번, 늘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5번도 틀렸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4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그 다음 문제의 10번은 출제 유형 베스트의 두 번째로 언급되었던 이 글을 감상적으로 읽는 방법. 윗글을 읽은 학생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지 버튼 누르시고 찾아보십시오. 같이 볼까요? 1번, 무거운 책가방, 영어 단어장, 돌멩이, 무거운 장바구니는 모두 가시와 같은 대상으로 볼 수 있겠군. 자, 맞나요? 틀렸지요. 여기서 무거운 책가방, 영어 단어장, 무거운 장바구니, 이것은 가시와 같은 삶의 무게, 삶의 고통에 해당되지만 돌멩이, 이 돌멩이는 삶의 고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돌멩이 부분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는 누군가를 향해 던지는 돌멩이가 글쓴이의 손에 들려 있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돌멩이는 손에 들려 있었다라는 걸 볼 때 누군가에게 던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실제로 누군가에게 돌멩이를 던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아픈 말, 아픈 행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돌멩이는 글쓴이가 타인에게 가했던 날카로운 말, 날카로운 행동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돌멩이가 가시와 같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번이 틀렸고요. 그럼 나머지 선지가 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2번, 로트레크의 일화를 보면 로트레크에게 장애가 없었다면 화가로서 가치 있는 그림을 남기지 못했을 수도 있겠군. 이 말은 로트레크의 말을 직접 인용한 부분에서 드러나지요. 내 한쪽 다리가 짧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고요. 3번, 글쓴이는 유년기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것이 때로는 스스로를 찌르기도 한다는 가시의 양면성으로 인해 슬픔을 느꼈군. 가시 때문에 꽃잎이 다쳤다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이 부분, 어느 날 탱자 꽃잎을 보다가 스스로의 가시에 찔린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주어진 가시가 때로는 스스로를 찌르기도 한다. 이건 가시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방금 읽은 것도 맞는 선지. 4번, 아버지의 가르침을 계기로 가시는 생명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되면서 가시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군. 가시에 찔려서 손이 퉁퉁 부은 경험을 계기로 가시는 부정적인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것, 가시는 생명체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무기야. 그래서 가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5번, 너무 아름답거나 너무 부유하거나 너무 재능이 많은 것이 오히려 삶을 망가뜨리는 사례는 가시 없이 웃자라 버린 경우에 해당하겠군. 가시 없이 웃자라 버리는 경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여기 이 부분에서 삶의 가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잔을 쉽게 마셨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알지도 못한 채 웃자라 버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든 게 바로 이 부분이죠. 너무 아름답거나 너무 부유하거나 강하거나 재능이 많은 것.
그래서 방금 읽은 선지도 적절한 것. 그래서 이 글의 정답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1번이 되겠습니다. 돌멩이는 삶의 가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3-4단원 감상적 읽기 같이 공부해 보셨습니다. 감상적 읽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문제 유형은 각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 특히 가시의 의미, 가시를 통해 깨달은 것, 이것을 초점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같이 다뤄보지는 못했지만 수능형 문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특히 이 글의 글쓴이의 삶의 태도 혹은 가시의 의미, 이 기억이 가시거든요. 그것과 유사한 의미를 묻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글의 앞부분에 제시된 시나 교과서 외의 시와 비교하는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과서 외 작품과 비교해서 제시되는 그런 문제를 많이 다뤄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3-4단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